오늘은요, 계란 잘못 먹으면 시력을 잃는다, 실명할 수도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무슨 황당한 소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나름 논리적인 부분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란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계란에는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A, B, E, 그리고 엽산, 철, 아연 등 필수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아주 좋은 식품, 완전 식품이라고 불리죠. 또한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도 풍부한데요, 이 콜린은 비타민 B의 일종인데 계란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계란 말고도 고기랑 생선, 콩, 간에도 들어있긴 한데 비교적 접근이 쉬운 이 계란에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콜린이 뭐냐면요, 뇌 기능과 신경계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그런 영양소인데요,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기억력과 집중력, 그리고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또한 지방 대사를 효율적으로 하게 해줘서 동맥경화나 지방간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내 염증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이 콜린은요, 우리 몸에서 소량 합성되긴 하지만 그 양이 좀 부족한데요, 그래서 대부분 먹어서 보충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 국립보건원에서는 일일 권장 섭취량을 남자는 일일 약 400mg, 여자는 약 300mg 정도 콜린 섭취를 권하고 있고요. 완숙계란 1개를 기준으로 약 140mg 정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약 3개 정도, 여자는 2개 정도 먹으면은 콜린 섭취를 충분히 만족할 것 같습니다. 이 콜린을 과다하게 섭취하면은 부작용이 따르는데요, 연구에 따르면은 3.5g 이상 먹으면은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구토도 나오고 설사도 하고 약간 그 몸에서 비린내, 비릿한 채취 같은 게 난다고 하네요. 근데 3.5g이면은 계란으로 따졌을 때 140mg이니까 계란 약 25개 분량인데요, 그 전에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계란에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이 감소하는 근감소증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게 조리가 간편해서 쉽게 먹을 수 있다, 요게 가장 좀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단백질 들어있는 식품이야 많지만은 고기나 생선 같은 거 먹을 때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연기도 많이 나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데 계란 요리는 상대적으로 냄새나 연기가 좀 적게 나와서 좀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죠. 그리고 또 계란은 눈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루테인하고 지아잔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눈을 촉촉하게 잘 유지시켜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고요, 노른자에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데 가장 좋은 건 뭐죠? 뭐니 해도 가격 같은데요, 약 5년간 계란 가격 추이입니다. 보면은 약 5년 전에 약 5,000원, 5,500원 정도 보이네요. 한 6,000원에 가까운. 그런데 지금 약 6,000원 후반대에서 7,000원. 오르긴 올랐는데 다른 반찬에 비해서는 좀 적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5년 전에는 순댓국이 6,000원이었거든요. 평균 시세가. 근데 지금 얼마죠? 지금 순댓국 한 10,000원 하죠. 짜장면도 5년 전에는 한 5,000원 했는데요, 지금은 저희 동네는 8,000원 하거든요. 동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계란은 적게 오른 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만한 밥 반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몸에도 좋고 가격도 착한 계란, 그런데 잘못 먹으면은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실명할 수도 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계란 어떻게 드시나요? 생으로 드시는 분은 이제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보통 다 요리를 해서 드실 텐데요, 계란말이나 계란찜, 그리고 바쁠 때는 계란 후라이,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음식들이 밥 반찬 3대장으로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계란말이나 계란 후라이를 할 때 사용하는 이 기름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계란은 좋아요. 계란은 어떻게 요리해 먹나 다 좋은데 계란만 가지고는 요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 기름이 생각보다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혹시 어떤 기름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는 이 통계를 보고 좀 놀랐는데요, 생각보다 올리브유를 많은 가정에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약 30% 정도 가정이 올리브유를 사용한다고 답변하셨고, 그 다음에 카놀라유, 콩기름 순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식용유 하면 무조건 요거 아니었나 라는 좀 인식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 김 회장님이 이렇게 광고를 하셨던 기억이 이게 남아 있어가지고, 기름하면 기름하면 콩기름이지 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건강한 기름이다, 식물성 기름이다, 그러니까 큰 부담 없이, 거부감 없이 그렇게 사용했었습니다. 저희 집 얼마 전까지 콩기름 사용했었거든요. 일단 가격이 제일 싸니까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콩기름이나 카놀라유에서 추출한 이 기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이제 사용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옛날 광고에서는 이 콩기름이 뭐 건강한 기름이다, 식물성 기름이다, 100% 콩이다, 한 번만 짰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부분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튀겨도 콜레스테롤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콩 100%니까 콜레스테롤이 0이에요. 0. 백설 식용유. 혹시 여러분들도 식물성 기름이 씨앗에서 추출한 기름이니까 좋은 기름일 거야. 그리고 뭐 상온에서 액체 상태니까 불포화 지방이니까 고체 상태인 포화 지방보다 혈관 건강에 보다 안전할 거야, 건강한 기름일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시면은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식물성 기름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전에 이 식물성 기름이 어떻게 우리 식탁을 점령하게 됐는지 그걸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할머니가 썼으니까, 뭐 엄마가 썼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게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의 머릿속에는 불포화 지방은 건강에 좋고 동물성 포화 지방은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 이걸 알아보려면은 이 안셀키스라는 이 생리학자 이야기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식물성 지방은 건강한 기름이다 라는 이런 관념을 전 세계에 퍼뜨린 아주 대단한 분인데요. 원래 예전에 우리는 이제 전통 방식으로 소 젖 짜가지고 뭐 버터 만들고 돼지 지방 끓여가지고 라드 만들고 뭐 그러면서 이제 기름을 사용했었는데요. 이게 또 포화 지방이다 보니까 상온에서 이게 고체 상태이잖아요. 비교적 또 안정적이라 보관도 쉽고 또 포화 지방은 산패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름들을 쓰고 있었는데 1960년대 후반부터 이제 세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버터와 라드 같은 거는 공급이 한정적인 데 반해서 이제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제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비싼 버터와 라드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나온 게 이 식물성 기름인데요. 새로운 식물성 기름으로 바꾸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이 기존에 쓰던 걸 이제 고수하려는 그런 성질이 있다 보니까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안셀키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안셀키스라는 사람은 미네소타 대학 산하에 있는 이 메이오 재단이라는 데서 인체 생리학을 뭐 연구하는 그런 부서를 개설해서 거기서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안셀키스 연구소를 지원하는 고객 중 하나가 이제 미국 국방부였는데요. 이제 안셀키스가 그 당시에 이제 국방부의 의뢰를 받아서 군인들이 전투 상황에서 군인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식단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의뢰를 받게 됩니다. 이제 국방부는 작고 가벼우면서 필요한 영양소는 다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뭐 그게 되나 했는데 그게 됐죠. 그게 바로 미국의 전투식량입니다. 이제 안셀키스의 K를 따서 K-레이션이라고 불렸는데요. 이거 지금 저녁 식단이긴 한데 아침, 점심, 저녁이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담배도 있죠. 식단마다 담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스킷도 있고 스팸도 있고요. 그래서 요 전투 식량이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여러 차례 변형을 겪긴 했는데 오늘날에도 주요한 군납식품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제 이걸 계기로 안셀키스는 영양학의 전문가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유명해지게 되죠. 그렇게 유명해진 안셀키스가 이제 다음 연구를 한 게 뭐냐면은 이제 건강 상태와 식생활에 대한 이제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때 발견한 것이 식량 공급이 기하 수준으로 떨어지면은 심장병 발병률이 크게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영양이 부족하면 심장병으로 더 많이 죽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이상하게 생각했던 안셀키스는 이제 새로운 이론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그 이론이 뭐냐면은 이제 열량이 높은 동물성 식품과 그 지방들은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으면은 심장병과 뇌졸중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동물성 지방은 건강에 해롭다라는 이제 이론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제 1950년대 미국에서는 이제 심장병이 빠르게 확산되는 시점이었는데 이 뉴욕타임즈 기사에 보면은 1950년대가 가장 심장병 확률이 높습니다. 심장병 사망자가 인구 10만 명당 약 600명에 달할 정도로 많았는데요. 이제 키스는 연구팀을 구성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약 10년간 40세부터 59세의 남성을 대상으로 약 20여 개국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조사는 20여 개국을 했는데 안셀키스 이론에 부합하는 나라들만 선별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할 7개국 나라들만 선별해서 7개국 연구라고 불리게 되고요. 이 왜곡된 통계를 근거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이제 발표를 하는데 야, 내가 많은 나라들 음식과 심장병에 대한 상관관계를 조사해보니까 고기, 계란, 유제품처럼 동물성 식품 많이 먹으니까 심장병 사망률이 높아지더라. 그리고 지중해 사람들은 지방 섭취량이 하루 식단의 40%에 달할 정도로 많긴 했지만 그 지방들이 생선과 올리브유에서 오는 불포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심장병 발병률이 가장 낮더라. 그렇기 때문에 포화 지방은 건강에 해롭고 불포화 지방은 건강에 이롭다.
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미 미국의 전투식량, 이 K-레이션으로 유명해진 안셀키스는 또 이제 지중해식으로 뭐 잘 먹고 잘 살기라는 책을 또 집필해가지고 이게 또 베스트셀러로 팔리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1980년대 미국 보건부가 안셀키스의 연구 결과를 반영해서 국민 식생활 지침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포화지방과 높은 콜레스테롤 음식 섭취가 이제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이게 발표를 하게 되니까 이제 미국 엄마들이 정부에서 이제 포화지방이 나쁘다니까 이제 그 비싼 버터와 라드 대신에 이제 값싸고 건강한 기름으로 포장된 이제 식물성 기름을 대중적으로 좋은 기름으로 인식을 하고 요리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아니 미국이 선진국이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따라해야죠. 그래서 1990년대 보면은 콜레스테롤이 없다. 콩 100%로 딱 한 번만 짠다. 뭐 좋은 기름이다, 건강한 기름이다 라고 해서 이제 광고도 많이 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이 식물성 기름을 대중적으로 좋은 기름으로 생각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제 동물성 포화지방은 나쁘고 불포화지방은 이롭다라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게 박혀있게 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최근 국립보건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포화지방의 짧은 역사라고 하면서 이제 포화지방이 심장병을 유발한다는 것은 아주 약한 근거를 바탕으로 1950년대에 도입됐다. 이 가설을 입증하려고 많은 임상실험들을 했었는데 인과관계를 확립할 수가 없었다. 영양 전문가들이 재검토한 결과 20개 이상의 논문에서 포화지방이 심혈관 질환, 심혈관계 사망률, 전체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포화지방이 해롭다는 편견을 빨리 깨트리지 않으면은 전체적인 식생활 지침을 바꾸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제 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이 또 포화지방을 막 먹어도 된다라고 또 이해하면 안 되겠죠. 적당량을 먹어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한 기름이라고 먹어왔던 식물성 기름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이 식물성 기름에는 오메가6가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오메가6 때문에 이제 관상동맥 심장 질환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식물성 오일에는 산화 스트레스, 산화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그리고 약한 염증들, 그리고 죽상경화증, 이게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지방이 쌓여서 이게 점점 막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걸 죽상경화증이라고 하거든요. 요걸 촉진하고 관상동맥 심장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올린 자료가 있고요. 관상동맥이 뭐냐면은 심장을 감싸고 있는 이 혈관들이 마치 관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하거든요. 갓 관자에 형상상을 써서 왕관 모양을 한 동맥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관상동맥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1959년부터 2008년까지 약 이 식물성 기름의 섭취로 인해서 이 오메가6 섭취량이 약 2.5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각 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의 비율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메가6 함량이 높게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해바라기 오일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옥수수 기름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콩기름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배달 음식이나 그런 패스트푸드에는 거의 99% 이 식물성 기름, 이제 오메가6가 많이 들어가는 이 기름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밖에서 먹는 음식 중에 좀 바삭하거나 고소하거나 부드럽다라고 하면은 99%가 콩기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이 오메가6 과잉을 피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식용유 시장은 약 80에서 90%가 이제 B2B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생산해서 프랜차이즈로 보통 다 판매가 되겠죠. 뭐 치킨집이나 피자집 이런 데로 가서 거기서 80에서 90%가 소비가 되고요. 주로 18리터 이런 깡통들 있죠. 이런 걸로 소비가 되게 됩니다. 다 콩기름이죠. 반면 B2C 시장, 이제 소비자한테 바로 오는 그런 시장들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작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잦은 외식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오메가6 과잉이 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오메가6가 과잉 섭취가 되면은 우리 눈에 황반변성이라는 걸 일으켜서 우리가 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우리 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홍채가 빛의 양을 조절해서 동공을 조절해서 이제 밖에서 우리가 사물을 보면은 이렇게 상이 맺히게 되죠. 이렇게 망막에 상이 맺히게 되고 그 망막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한 이 황반이라는 곳에서 이 시각 정보를 전기신호로 바꿔서 시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보내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사물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이 사물을 인식하는 이 중요한 기능의 약 90% 이상을 이 황반이라는 곳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망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이제 DHA인데요. 이 DHA는 오메가3의 일종입니다. DHA는 빛에 의해서 산소에 의해서 빠르게 산화가 되는데 세포가 죽게 되고 노폐물이 쌓이면은 우리 눈에
대부분은 그거를 자연적으로 제거하는 능력을 갖고 있게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뭐 오메가3가 잘 활동하는 상황이라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오메가6가 과잉되게 되면은 이 오메가3의 활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염증을 유발하고요. 그리고 쌓인 노폐물을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이제 망막 색소 상피 아래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찌꺼기가 쌓이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드루젠이라고 합니다. 이게 점점점점점 생기게 되죠. 이렇게 노란 점들이 뿅뿅뿅 생기게 되고 이게 계속 진행되면은 황반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황반에 손상을 입게 되면은 사물을 잘 파악하기가 어렵고 심해지면은 시력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분들 보면은 시력 좋은 분들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 뭐 렌즈를 끼던가 라식을 하던가 안경을 쓰고 계십니다. 이게 뭐 스마트폰 같은 아니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식탁 그리고 외식으로부터 잦은 식물성 기름을 섭취하면서 이 오메가6가 과잉이 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황반병성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2009년부터 17년까지 황반변성 환자 수가 거의 100% 가까이 증가를 했네요. 그리고 노인성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황반변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계란에 루테인하고 지아잔틴이 많아서 눈 보호된다고 이렇게 많이 먹으라고 했는데 이제 안 좋은 기름하고 같이 먹어버리게 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식물성 기름, 뭐 콩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 이런 거 말고 뭐를 써야 하냐? 쓰긴 써야 하죠. 기름이 없으면은 계란이 다 타버리잖아요. 삶아 먹으면 되는데? 라고 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뭐 맨날 삶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계란을. 그죠? 그래서 바로 올리브 오일을 추천드립니다. 올리브 오일 중에서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추천드립니다.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요 오메가6 함량이 낮습니다. 근데 그건 발연점이 낮아가지고 이렇게 요리에 못 쓰는 거 아니야? 샐러드 할 때 이렇게 넣어 먹는 거 아니야? 라고 들었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도 가열하는 요리에 써도 충분합니다. 그거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면은 지방은 보통 중성지방 형태로 있게 되는데요. 이 중성지방은 글리세롤 분자 하나에 지방산 3개가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을 가열하거나 뭐 힘이 가해지거나 질이 떨어지는 지방들은 이 중성지방이 해체되고 지방산이 글리세롤에서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를 유리지방산이라고 합니다. 놀 유자에 떠날 리자를 써서 떨어져 나가서 혼자 놀고 있다. 그래서 유리지방산이라고 하고요. 이 유리지방산의 함량을 그래서 산도를 측정해서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100g당 유리지방산 함량이 0.8g 이하인 것을 가장 좋은 등급으로 불러서 엑스트라 버진 등급으로 보고요. 0.8부터 2.0은 버진, 그리고 2.0 이상은 램판테 등급이라고 해서 식용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 램판테 등급은 나중에 정제를 해가지고 이제 버진하고 섞어서 이제 퓨어 등급이다라고 해서 이게 팔리게 됩니다. 이 올리브 오일 협회에 들어가면은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러니까 이 품질이 좋은 올리브 오일은 약 200도에서 210도의 발연점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요리를 하는데 전혀 이제 무리가 없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래도 고열 조리는 좀 피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고열로 조리하게 되면은 이 올리브 오일의 좋은 성분들이 감소하게 되고요. 이제 기름에서 연기가 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리지방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맛도 나빠지고 냄새도 나고 그렇게 산도가 올라간 기름을 먹으면은 건강에 좋지 않겠죠. 그리고 불포화 지방은 특성상 산패 속도가 매우 빠른데 지방 중에 가장 나쁜 지방은 산패된 지방입니다. 이게 불포화 지방은 산소랑 빛, 열에 의해서 이렇게 노출되면은 빠르게 산패하거든요. 그런데 이 올리브 오일은 토코페롤하고 폴리페놀 같은 천연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산화 안정성이 비교적 높아서 다른 기름에 비해서 산패가 덜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좋은 점만 있는 것 같은데요.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건데요. 이제 가격이죠, 가격. 가격이 비쌉니다. 이제 쿠팡 상위 랭크 되어 있는 이제 카놀라유를 기준으로 약 4배가 비싼데요. 여기가 또 올리브 오일은 아까 그 산도가 낮을수록 비싸지고요. 유기농이 붙으면 또 비싸집니다. 요건 좀 주머니 사정에 맞게 적당히 조절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기름을 막 퍼먹진 않잖아요. 소비가 그렇게 빠르게 되는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배가 비싸다고 해서 그렇게 막 체감될 만한 차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가뜩이나 몸에 좋지 않은 식물성 기름들로 노출되어 있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집에서라도 먹을 때 좀 좋은 기름으로 먹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 올리브 오일 잘 고르는 팁을 좀 드리면요. 일단 압착 올리브유로 보셔야 됩니다. 100%로 보시면 되고, 아까 빛에 의해서 산패가 빨리 된다고 했죠. 그래서 병 색깔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기에 의해서도 산소에 의해서도 빠르게 산화되기 때문에 주둥이가 좀 좁으면 좋고요. 이 뚜껑을 개방하면은 아예 오픈되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좁지 않고 그런 제품들은 좀 피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가격이 싸다고 너무 큰 용기로 사용하게 되면은 소모하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작은 용기로 사서 빠르게 소모해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도가 낮을수록 좋은 오일인데요. 여기 오일 뒤에 성분 표시에 보면은 이렇게 산도를 표시해주는 오일들이 있거든요. 이 성분표를 잘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산도가 뭐 낮을수록 또 유기농일수록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사정에 맞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